담배가 큽니다. 그 묘소에 들려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주변은 제가 어렸을 때요. 또 성장한 후에도 많이 여기 오고 하고 또 이 백고랑에서 고기도 잡고요. 낚시도 하고 참 저는 어렸을 때의 젊었을 때의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이런 고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노적봉 밑에 성포리의 독주골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적봉 밑에요. 지금 그 성호 미술회관 있는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골 강습소까지는 이제 한 1km 반 내지 2km 이런 정도의 거리였죠. 제가 강습소에 다닌 것은 거기 살 때에 이제 3년 동안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때 이제 전부 그 생활이 다 농촌이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6살 되던 해에 그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그 한문 공부를 하다가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시기를 보면 어느 시기냐 하면은 그 부한날에 이렇게 그 공부하던 서당도 자꾸 쇠퇴해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이제 그 무렵이 이제 일제가 강점해가지고 한 20년 좀 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으로는 면소재지에 보통학교가 설립이 돼가지고 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이렇게 하나둘 늘기 시작한 이러한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서당은 좀 쇠퇴해 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당이 완전히 쇠퇴해서 없어지게 되니까 저희 손친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니 생골에 새로 강습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아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을 아버님이 아시고 그게 1931년 11월쯤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한 거지만 선생님이 거기 오신 게 31년 여름, 초여름 그 무렵이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그저 몇 개월 사이에 소문을 듣고 찾아가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념관이 있는 그 동쪽으로 그 언덕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언덕 중간쯤에 그 초가로 되어 있는 그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새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제 나이 8살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그 교육을 훈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제 생각, 제 느낌이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에 내가 살고 있던 독축구리나 요 근방에 사는 그 농가라든가 주민이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의 그 생활상 이런 것이 그 새로 오신 최영신 선생님에게서 느끼는 이런 거하고 그 문화적인 차이인지 뭔가 이런 큰 차이를 그 첫인상에 받았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도회지나 이런 데하고의 교류가 없고, 또 뭐 이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서 9살까지의, 9살까지의 그 생활이라는 게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데 선생님을 이렇게 뵙고 말씀하시는 거나 대하시는 거나 선생님의 살림새나 이런 걸 이제 차차 하루 이틀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큰 차이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한 차츰 느끼는 것은 굉장한 그 충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큰 감동이라고 할까요? 전혀 여태까지 내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던, 들을 수도 없던 이런 것을 이제 최 선생님에게 비로소 듣고, 저런 선생님의 저런 모습이나 그 사회나 그 뭔가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스며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3년 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그 상황, 그것이 여태까지 내가 복을 느끼고 한 거하고 너무나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옳겠다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첫 선생님에게서 받은 그 인상이고 제가 받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고장에
사회상은 그럼 대충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을 이제 참고로 조금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주로 의식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식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인대로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양도를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게 참 어려울 정도로 그 농토라든가 모든 그 상황이 부족한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제의 강제 병합에서 오는 하나의 습탈 문제도 있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농촌 경제의 부조적인 이런 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고 이제 그걸 보충하는 방법으로 그 종족문화 관리들이 하는 정책이 만주 지방에서 싼 곡식을 대신 들여옵니다. 근데 그 곡식이 되게 뭐냐면 콩, 그리고 수수 이런 거를 이제 대신 들여와요. 근데 이제 조를 그때는 그 농촌에서 농촌 양식으로는 많이 그게 재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수입되고 들어오는 것이 매조예요. 그 조에도 차조가 있고 매조가 있는데, 그 매조는 밥을 하면 분량은 많이 넣는데 맛은 없습니다. 이제 수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수수 또 조 이런 걸 대체로 들여와서 그거를 이제 그에서 그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관혼상제에 대한 게 두드러지게 그쪽에 중요시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고, 또 하나의 습관으로 볼 때에도 참 살림살이 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때도 좀 느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혼상제에서 제가 조금 어린 마음에 느낀 것은 그 이웃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또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옆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 같은 걸 보고 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두 가지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주거 문제에서요. 지금 이제 세방살이 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마 곁방살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 곁방살이라는 거는 정당하게 이렇게 개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집세를 지불하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참 주거가 어려운 사람이 한테 집까지 있는 사람이 방을 하나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살림살이를 곁방살이를 한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 문제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싸데려간다 하는 말씀 들어본 일 있으세요? 싸데려간다 하는 그 말을 그때 많이 쓰고 그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딸을 시집을 보내려면은 혼수감을 마련해가지고 옷도 장만하고 또 뭡니까? 농도 장만하고 또 그 살림살이도 최소한 이렇게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지금도 이제 보내는 게 얘인데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요. 신랑 집에서 그거를 모두 부담을 해가지고 옷이며 뭐 신발이며 이부자리며 이런 건 다 마련해가지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집 보내는 거를 싸들여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도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또 이제 그 결혼 문제에서 처가살이 한다는 말이라든가 처가살이 그런 것도 요즘은 별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그 남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노동력은 있는데 뭐 땅도 없고 할 만한 일거리도 없고 할 때 이제 노동력이 적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초가살이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그때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그 의생활 문제예요. 그 참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가 이부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참 웬만한 집에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저녁에 내 또래의 친구가 있는 집에 왕래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이 그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면요. 그냥 온돌바닥에다가 멍석을 깔고 불은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떼고 화롯불을 이렇게 담궈서 놓으시고 이부자리 없이 그냥 노인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비우 주무시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베개가 아니고 집벽에를 만들어서 비우 주무십니다. 이게 노인의 생활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집벽에 말씀이 나왔는데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라는 노래 속에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뉘부시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집벽아래라는 게 뭐냐면은 집을 썰어가지고 이 천으로다가 서늘게 꾸려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만드는 베개가 아니에요. 그냥 집 자체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양쪽을 묶어가지고 이걸 썰읍니다. 그럼 하나의 벽에가 되죠. 그게 집 벽에였어요. 그래 이제 이것도 그냥 생각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빈번하게 사시는 노인을 일부제 몇 분 이렇게
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이렇게 있었고, 아들 중에는 이제 내 또래에 이런 아들이 있고, 그 위에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이제 가정에서 자라서 시집을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가 잘 가당치도 않으니까요. 그래 이제 어떤 그 마땅한 집에서 싸들여 갈 테니 우리 집에 시집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요. 시집간 그 딸이 사위하고 같이요. 이불을 하고 요를 두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고, 걸머지고 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 드리기 위해서 친정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 연세 많으신 아버님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딸 부부가 하소연을 하면서 우는 그러한 모습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로 그때 이제 그 의식주의 문제라는 게 얼마나 참 힘들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살아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농촌에서의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장자에게 뭐 7활이 되건 8활이 되건 장자에게 우선 상속입니다. 그러고 이제 둘째, 셋째는 남은 거 가지고 그저 조금 그저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한 그 상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대개 이제 그때 그 상속을 해주는 어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되고, 또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을 접대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고 하는 게, 이게 그때는 사는 사람의 도리다. 이제 이러한 습관이랄까 제도였죠. 이제 그러면은 가령 할아버지 대에서 넉넉해가지고 한 300석을 한다. 이럴 때 그 아들이 삼형제 있다 하면 장자한테 뭐 7, 8월 이렇게 가니까 가령 뭐 200석 시기를 준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제 또 논아준다. 근데 고담 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논아 받은 걸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논아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살만한 집안도 한 대, 두 대, 세 대만 내려가면요, 고정되어 있는 게 그렇게 나눠져서 상속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농토가 부족하고 생활이 곤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다른 어떠한 직업이라든가 돈이 들 만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이게 뭔가 잘
경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혹간 가다가 그때의 내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럼 이제 장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받은 걸 가지고 조상 모시고 이제 손님들 모시고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때의 지금으로 보면은 소래나요, 남동 이런 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염전이 그때 많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염전에 가서 벌어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염전에 가서 염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양념판이라고 했어요. 양념이라는 게 염이라는 거는 이제 소금이라는 얘기고요. 양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외부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소금 만드는 이러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양념판에 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산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러한 데서 수입을 좀 보충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그때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상이란 그렇고,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특수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고, 정말 식량도 어려운 이런 집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던 터이죠. 이제 그러한 사회였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선생님이 생골에 오신 그 경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도 아마 기록이라든가 학술 회의 같은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용진 선생님은 원래 고향이 원산,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상당히 가정이 유복하신 그러한 가정이셨다고 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제 그 후에 딴 분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 후에 기록으로 남은 거를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건 제가 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 선생님의 선친이나 조부께서도 힘드는 시기에 학교도 그 지방에 세우시고, 그 따님 되시는 이제 최 선생님도 기독교 계통에서 와서 세운 원산의 누시 여자 보통학교, 누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라는 게 여기 설립이 그 당시에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거기서 그 두 여학교를 나오시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몇 년인가 다니셨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분으로서 여자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상당히 여유가 있고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자 고등보통학교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자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여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신여성 그러면은 차림새라든가 용모라든가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한 거의 상류층에 속하는 이러한 이제 분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그러한 여자 고등여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면은 그때의 지금 초등학교죠. 거기에 교사도 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직종에도 종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제 출가를 하실 때에도 상당한 수준의 이런 가정에 출가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수준의 이제 그 분이셨어요. 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최 선생님은 1931년에 오셔가지고 약 3년 3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게 이제 짧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연세로 봐서도 20대 초반이셨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분이 그러한 연영대에 여기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셨다. 자기의 어떤 장래라든가 자기의 어떤 영화라든가 부귀라든가 이런 것만 보통으로 생각을 하셨어도 그 고생을 하셨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그때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요. 가난한 건 가난한 대로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었어요. 그리고 남녀 평등이라는 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20대 초반에 여성분이 이러한 참 어려운 이러한 험악한 이런 환경 속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겠다. 그 한 절이는 그 진실을 아는 분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골 그 주변에서 유지되는 분이 영선생이라고 한 분이 경제력도 넉넉하시고 학식도 있으시고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저희도 거기 다닐 때 그 댁에 가서 처음 그 유선 라디오를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방의 유지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유지방에 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제 힘도 약하고 뭐 하니 여러분을 좀 선생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마 인사도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그걸 목격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돌아 나온 걸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하루는 어떠한 그 20대 초반 되는 여자가 오더니 내가 이 지방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 농촌을 위해서 좀 일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와서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분위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려서 생활할 때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를 통해 지나서 이제 내가 목적으로 하는 데를 어려서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그 동리 어귀에요. 내 또래나 나보다 좀 나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 몇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뭐 요즘도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있으면서 지나가는 낯설은 이제 아이들을 지나가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붙들어가지고요. 우선 뭘 하느냐면 성명을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 여럿이 이제 그 낯설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죠. 어디서 왔느냐? 어딜 가느냐? 그게 없이 괴롭힙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의 하나의 그 청소년들의 하나의 풍조의 하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그 이제 성인이 된 사람도, 나이 들은 사람도, 낯설은 사람이 그 동네에 오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거 저렇게 순수하게, 이게 순하게 대해주지 않고 많이 텃세를 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선생이라는 선생님 그 양반이 생각하신 게 아니 혼자 하는 남자 이렇다 하는 남자도 와서 뭘 하겠다고 해서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세상인데 아니 나의 그 젊은 여자분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내 생각에는 또 며칠이나 있다가 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겉으로는 열심히 해보라고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걸 실토하신 분이 유지되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에 오셔가지고 일하실 환경이 얼마나 참 열악하고 힘드는 환경이냐.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오셔가지고 참 3년 동안이나 짧은 기간에 혀를 위시해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던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불과 반년, 1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선생님을 따르고 절대적으로 선생님 믿고 모든 것을 선생님 말씀이면은 아주 천명으로 알고 또 주변의 부형님들께서도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르치시는데 굉장한 힘이 되고 협조를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제 문제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비대한 얘기를 드려서 조금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한두 가지 저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런 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저를 대해 주시는 게요.
요새는 이제 흔히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처했던 우리 사회의 환경, 문화, 이런 거하고 선생님이 생활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인품이라든가 그 정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거기서 굉장한 그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저로서는 정말 충격으로 하나의 감격으로 선생님을 뵈면서 그러한 감격, 충동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 저희를 그 훌륭한 장차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러한 믿음이 그 선생님하고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연예의 나이를 봐서는 8살, 9살이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그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그 하시는 거나 또 실제로 행동하시는 거나 이런 데서 그 진실이 확고하게 담겨 있다. 이런 걸 저희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의 내 생활 면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기대를 나한테 가져주고 이런 걸 거의 맛보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모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은 여기 모임들은 다 참 우리나라의 보배고 또 장차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거리고 궁극적인 것은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 이러한 일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연중에 저희는 느끼면서 공부를 그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의 선생님한테서 느낀 참사랑, 진실, 또 내가 소중하다는 거, 또 내가 장차 내 이 노력에 따라서 훌륭히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거의 100%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때 마음속에 굳건히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기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조금 지났을 무렵이에요. 한 2km나 되는 데를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덕죽골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덕선이네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놀다가 선생님이 벼랑간 이렇게 오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에서 저로서는 한쪽으로 참 무척 놀랬죠. 아니 우리 집 같은 데 어떻게 선생님이 오셨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참 반갑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집의 사정이 어땠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분 중에 막내십니다. 아까 그 상속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우리 이제 할아버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농지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삼형제 중에 막내쯤 되시다 보니까 상속인원이 이런 데서 상당히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서당에 다니고 그 강습소에 다니고 할 때에 떳떳한 우리 집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뭐 제목을 구해서 어디서 이래가지고 초가상칸을 어려워가지고 막 생활을 한 지 한 2, 3개월 될 무렵인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 이제 초가로 이렇게 집을 이제 어려놓고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제대로 꾸미기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방도 그렇고 마루에서 이제 오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마루라는 게 마루를 제대로 만들려면 송판을 사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야 마루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한 그때로 봐서는 어려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마루가 될 때도 이렇게 쌉니다. 싸서 판판하게 해서 그 위에다 멍석을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송판으로 하는 것보다야 노력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집이 마루라는 게 없고 흙으로 만들어진 봉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모셔놓고 대접할 게 있나요? 뭐 냉수나 한 그릇 대접해 드릴까? 뭐 깔방석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아무런 걱정 말고 어머니하고 이제 옛 말씀 같이 얘기 말씀이나 하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하여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두 분이 걸터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 오셨나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해 했는데 제가 어머니 옆에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 뭐 있겠어요? 그 이제 그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이렇게 무척 어려우시고 힘이 드시겠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참으시고 지혜를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노력하고 잘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하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큰 일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어려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죄를 키우세요. 꼭 아마 어머니에게 보답될 만큼 하나의 일꾼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느끼는 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노력하고 하면은 훌륭한 일꾼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로구나. 그러한 그 선생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믿었습니다. 아, 나를 저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나도 이렇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일이 초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한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격려의 말씀, 어머니에 대한 위로 격려의 말씀이 하나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의 훌륭한 하나의 핵으로 응어리로 아마 뭉쳐서 놓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하나 이제 자신을 가지고 나도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의 인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걸 이제 스스로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내 직업을 가지고 갖게 되고 또 학교를 보통 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하나의 훌륭한 하나의 내 마음속에 지표가 된 거죠. 언행이 언행의 지표가 된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영향받은 것이 어떻게 이제 직업을 이것저것 모색하는 가운데에서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저것도 좀 생각을 해보다가 낙착된 것이 교직을 하는 거로 낙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의 조건이라고 할까 하는 거는 훨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교직 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에게서 어렸을 때 받은 감동, 진실, 감격 이런 거에 영향이 일생을 간 게 아닌가. 또 내가 교편을 잡으면서도 늘 선생님의 그러한 중심되는 그 생각이 늘 내 머릿속을 지배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신통치는 않지만 과히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학업도 마치고 교직도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냥 충실히 내가 성의는 성심껏은 다 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은요, 교실에 학생들을 지도해주기 위해서 출석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어린 학생들이나 10여 세 되는 이런 학생들이나 20대 가까운 학생들이나 뭔가 저한테 이렇게 저를 몹시 주시하는 것 같아요. 뚫어지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쟤들이 저렇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는 나한테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거에 이제 내가 정신이 수업 때마다 또 새로운 학생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시하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는 내가 참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다. 두렵다는 그러한 그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과연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데서 오는 하나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중심적으로 깔고 학생들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직을 잡으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내 제자들을 두렵게 생각을 하느냐. 이 두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뭡니까? 소중히 생각한다고 할까요? 소중한 대상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 선생님이 우리에게 대해주신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두려운 모습이 아닌가. 또 제가 교편을 잡으면서 서울의 큰 유명한 중고등학교에도 있어 봤고요. 경기 동네에서 그래도 꽤 우수하다고 하는 학교도 있어 봤고, 또 하나는 한쪽으로는 아주 저 농촌의 벽지라고 할까요? 휴전선 부근에 그러한 조그만 학교,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그런 학교, 그런 데도 있어 봤고요. 또 중간 도시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로서 내가 느낀 거는 대도시에서의 이제 그러한 보람, 그런 것도 상급학교에 입학에 어떠한 성과를 냈다든가 이런 데서의 뭐가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교육은 그 벽지에서 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벽지에 있을 때에 내가 가르친 제자들에 대한 그때 있었던 일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흔히 말하기를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은 서울로 가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 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우수하고 또 견문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갖춰진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게 이게 당연한 얘기고 효과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거꾸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거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수한 교사일수록에 어려운 도서나 벽지나 접촉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우수한 능력 있는 분이 그 지방의 어려운 아이들을 잘 가르쳐줘야 되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조금 나이도 좀 적고 한 분은
대도시의 큰 학교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또 숙련된 여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좀 성숙해지면 또 그러한 데로 가서 오히려 우수한 교사는 어려운 지방, 어려운데, 또 이제 한참 훈련을 받고 능숙해질 이러한 처지에 있는 교사는 더 좀 큰 데 가서 훈련을 충분히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 일이 있어요. 학생들은 참 두려운 존재다. 또 훌륭한 교사나 경험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교직에 봉사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최 선생님의 처지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학생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 젊은이 할 것 없이 불과 3년 동안에 따르는 그러한 모든 분이 따르는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 그런 것이 은연중에 제 교직 생활이나 행동이나 언어에 이렇게 뭔가 영향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교직도 나름대로 뭐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교직에 있었다 하는 거. 그래 이제 제가 선생님에게 교집을 찾아주셔가지고 그러한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신 대로 나도 그거의 1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그거 내가 실천하는 게 선생님에 대한 은사님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그분이 혼자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 그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 중에 물론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한 분만이 계신 건 아니죠. 보통 학교를 옮겨서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선배나 또 훌륭한 그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책이나 이런 데서 그 존경하고 흠모할 이런 분도 여러 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도 하고 이러고 이제 살았습니다만은 딴 분들은 이제 그때 그 경우에 따라서 이분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 존경하고 흠모하는 게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존경한 분들은 제가 그건 나쁜 건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좀 흩어져가고 그렇지만 선생님의 어렸을 때 제게 주신 그 충격이나 감격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선생님은 저에게 참 천재 이루에 참 제게 주신 기회였고 혜택이었고 행운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3년째 되던 해에 봄에 도점제 그 학업을 쌓으시겠다고 일본에 유학을 한 반년 가 계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의 이제 그 느낌은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고 나도 그렇고 선생님의 의지에서 즐겁게 이렇게 강습소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의 심정은 너무 허탈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없고 주어진 일이나 그저 겨우겨우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날은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인데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가셨다가 돌아오셨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너희 그 최 선생님 일본에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귀가 번쩍 트여가지고 내 소리를 지르고 그냥 강습소를 뛰어왔습니다. 그냥 한숨에 달려서 왔죠. 그래서 이제 어디 계신가 하고 들리는 거 찾으니까 저쪽 나무 그늘에서 어떠한 유지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모습을 이렇게 뵙고 아무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선생님이란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한테 뛰어갔습니다. 반가움에 겨워가지고 선생님의 품에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육을 넘어서는 어떠한 선생님의 저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것이 또 선생님을 제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그렇게 굳건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고 그것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가정망분일화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제가 감격적인 일정을 통한 그러한 계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935년 1월 23일 날 선생님이 수원의 돌직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할 수 없죠, 그 슬픔이란 건.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장례모신 일대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 증정합니다. 근동에 계신 남녀노소들, 그저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냥 그 강습소 그 마당 동상에 산에 빽빽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그 죽음을 모두 슬퍼하시고 또 이제 약혼하신 분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입고 오신 그 겉옷을 벗어서 관을 덮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애에다가 문명을 지을 게 매서 늘려가지고 우리 어린 학동들이 그 문명권을 붙들고 묘지까지 가서 장례 모신 일, 이런 것도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죠. 막 그게 이제 지금 그저 제 현재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를 그냥 이것저것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로 참 준비도 제대로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다 됐는데요. 조금 제가 꼭 좀 말씀드릴 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을 남겨서 좀 죄송한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여기 공동묘지에 모시고 그 후에 선생님의 그러한 공헌이나 공덕이나 그러한 은덕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진심 어린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고 계승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느라고 타지에 가 있고 또 내 직무를 종사하느라고 떠나 있고 그저 간간히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 묘소에 이렇게 찾아뵙고 그 지난 일들을 내가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을 뿐인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그 애를 쓰셔가지고 또 그 교육을 이렇게 이어주시고 또 선생님의 그런 훌륭한 업적을 선양하셔서 국가의 그 유공자로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신 분들이 아주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 계시고 정말 그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 청원해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강습소에서의 친구 홍석필 장로가 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같이 들어갔고요. 또 늘 왕래도 있었고 서로 그 의견도 교환한 일이 있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홍 장로 그 후에도 교회나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존경에 받드는 이러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사제를 거금을 또 이렇게 내 가지고 기념관 설립에 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김우경 장로님은 제자는 아닌데요. 이 선생님을 존경해 가지고 그렇게 또 헌신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가 또 그 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훈장 서훈에 대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념해주고. 근데 이 두 분은 몇 년 전에 유명을 달리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진 않지만 저는 이분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유천영 안산 문화원장을 한
유 원장, 그동안에 이제 그 안산시의 시사도 만들고 편찬도 하고 또 그 기념관 걸외도 여러 가지 진력을 참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설립된 후에도 또 아까 그 홍 장로나 김 장로와 서로 협심하셔가지고 많은 그 기념관 건립이나 정신의 선양이나 이런 데 진력을 해 주신 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그 참 기념관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한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훌륭하게 좋은 기념관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 가끔 얘기도 듣고 내려와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 박물관 그 평가에서도 해마다 1등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제자로서 고마운 일이고 한지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위치에서 관계되시는 그 분들이 특별히 이제 그 기념관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한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변변치 않은 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오신 여러분께 참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념관, 우리 최 선생님 더욱더 이렇게 정신을 계승해서 후대에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진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두서없이 정리도 안 된 얘기를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좀 잘 정리를 해서 자료도 좀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또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거 조금 그냥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